황금 장식으로 온몸을 지정하고 금박으로 건축물을 입혔으며 심지어 식기 같은 세간까지 모조리 황금인 도시. 밀림 속 황금 땅, 엘도라도를 아십니까? 이상향을 빗대어 쓰고 나는 엘도라도. 에스파니아의 모험가들은 아마존 강변에 이 도시가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16세기에서 18세기 많은 탐험가들도 이곳으로 황금을 찾아 떠났지만 모두 허사였죠. 훗날 엘도라도의 황금 전설은 산악지대에서 볼 수 있는 반짝이는 운모가루였다. 스페인의 신대륙 개척을 유도하기 위한 허구였다라는 설들이 있었죠. 21세기 지금도 황금이 있는 엘도라도를 찾아 밀림과 바다를 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전해져 내려오는 보물선의 전설. 상해 중 바다 깊숙이 침몰된 보물선은 인류에겐 신화와 같은 존재인데, 화려함으로 인간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온 보물. 보물에 대한 인류의 끊임없는 갈망과 도전에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리 많지가 않은데, 이제부터 숨겨진 엘도라도를 찾아 떠나는 황금 사냥꾼들의 보물 탐험이 시작된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온 전쟁. 수많은 전쟁의 수만큼 가라앉은 선박도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 중에는 보물을 싣고 침몰했다는 소문이 무성한 선박도 많다. 수많은 보물선의 전설, 과연 진실일까? 평생을 보물선을 찾는 데 바쳤다는 남자를 찾아가 봤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제작진의 취재를 강하게 거부하는 남자. 야마시타. 순간 제작진의 눈에 들어온 사진과 글씨들. 한눈에도 야마시타 보물선과 관련된 자료임을 알 수가 있었다. 다시 한번 취재를 시도하는 제작진. 200미터건 이제 우리나라에 침몰한 일본 배들이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금이 들어있는 거는 열척도 안 되는데 무슨 소리 하면서 도둑놈들을 얘기. 내가 이렇게 이게 원본을 갖고 있는데 한 번만 보여줄게. 하나만. 사기를 누가 치는가는. 제작진의 끈질긴 설득에 조금 마음을 여는 남자. 자신의 보물 지도를 보여주겠다고 나서는데, 이 서류에는 2차 대전 당시 침몰한 일본 군함의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 또 하나 극소수만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비석. 남자는 이를 토대로 야마시타 보물선을 쫓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봐, 이게 상관하는 가차된 건데 여기 그냥 아직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야마시타 보물선. 과연 보물은 존재하는 것인가? 제작진은 한반도에 보물선이 있다고 추정되는 3곳의 정보를 입수했다. 가장 먼저 금괴를 실은 침몰선이 울릉도 앞바다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봤는데, 과연 이곳에 보물선은 존재하는 것일까? 제작진은 울릉도 주민에게 보물선에 대해 들을 수가 있었는데, 아니 예전에 저도 그 서대바이더에서 침몰했다대. 저 뭐고 고려자기? 고려자기가 있다. 그만
아마 그게 꽤 많이 있다 이런 소리 하다가 있습니다. 검은 보화도 있다. 과연 이곳 울릉도 앞바다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소문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법. 이 보물선에 관한 객관적 사료를 찾아보기로 했다. 평생을 울릉도에서 살았다는 김기백 계장. 일찍 보물선의 존재에 호기심을 느껴 여러 자료를 모으고 있었는데 이미 전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로벤스터 제스키 그 총사령관이 탄 배에 보물이 그러니까 금화가 있었다는데 그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포격을 맞아 집중으로. 그 배가 침몰되기 직전에 그 금화를 옮기게 되는데 그 배 중에 하나가 돈스코이호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화를 옮겨 실었다는 돈스코이호가 있었다. 스시마 해전이 있던 1905년 5월 일본 함대에 맞선 러시아 함대는 밀리고 있었다.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 더 이상의 공격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보물을 싣고 있는 돈스코이호는 침몰하고 말았다는데 침몰될 때에 소련 병사들이 구명정을 타고 또 타지 못한 병사들은 헤엄쳐 나올 때에 그 동주전자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그 동주전자 안에 금화가 가득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홍순칠 의용수비 대장으로 했던 그분 할아버지가 그 금화를 받아서 가난했었는데 일제시대 때 굉장히 부자로 살게 됐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현재 돈스코이호의 유일한 증거가 보관되어 있는 울릉도 향토 사료관. 러일 전쟁 당시 의용수비대 대장을 역임했던 홍순칠 씨의 동주전자가 보관돼 있다는데 러일 전쟁에서 1900년 5월 10일 일본 함대에 과연 이 동주전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1905년 그의 조부가 침몰하는 돈스코이호를 발견, 러시아 군인 10여 명을 구해주게 됐다. 이에 금이 든 동주전자를 받게 된 것. 동주전자를 받았다는 주민, 과연 사실일까? 그렇다면 돈스코이호는 어디쯤 가라앉아 있는 것일까? 돈스코이호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 보물선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다. 만나자마자 해상 지도를 펼쳐 보이며 열변을 토하는 그 울릉도 군의원인 배상용 씨는 이번이 세 번째 답사라고 했다. 돈스코이호가 침몰한 곳은 울릉도에서 얼마 멀지 않았는데 자신이 있다는 듯 위치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울릉도 의원. 돈스코이호의 존재를 강하게 믿는 듯했다. 북동 방파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나오는 그 중간 지점에서 저쪽에서 이 자리를 봤을 때는 딱 행남정대와 저쪽에 죽도 있는 중간 지점이거든. 2km 이 지점이거든. 예, 이래 보시면 됩니다. 해저 깊은 곳 무려 400m의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다는 돈스코이호. 그 선박 안에 진짜 황금이 있는지. 하지만 잠수함만이 접근 가능, 결국 황금 여부 확인은 불가했다. 지난 1999년 한 민간 기업이 발굴을 시작한 후 세간에 알려진 돈스코이호. 첫 탐사에서는 자연적인 조건들을 조사한 후 이 자료를 조사하여 잠수정을 이용해 탐사가 시작됐다. 마침내 지난 2003년 5월 잠수정을 이용해 수심 400여 미터에 위치하고 있는 돈스코이호의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과연 금은 보화가 이 침몰된 배 안에 있는 것일까? 옛날부터 들었어요. 장수만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막 퐁당 들어갔어 내가. 그걸 끈적 와갖고 내가 팔자군 지금 이해가 안 따지. 하지만 울릉도에 묻혀있는 돈스코이호에 다른 시선이 있었다. 울릉도 사람들과는 달리 전혀 다른 의견을 던지는 전문가. 왜냐하면 원래 금괴를 안 씻습니다. 150조 원의 금을 상식적으로 전쟁하러 가는데 어떻게 빠질 수도 있는데 거기다 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지난 2004년 인양 작업이 중단되면서 그 존재는 또다시 미궁으로 빠지게 됐는데, 아직 확인되지 않은 보물선 돈스코 이후 과연 보물은 실려 있는지 여부는 풀어나가야 할 미스터리. 지난 2001년 보물 탐사가 허황된 일일 뿐이라는 통념을 깨트리는 사건이 있었다. 바로 침몰된 선박에서 다량의 은괴 및 은화를 발굴게 된 것이다. 이 선박이 발견된 위치는 인천시 옹진군 울도 앞바다. 당시 발굴된 유물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 인천시립박물관. 그 당시 선박에서 나왔다는 보물들, 가치를 인정받은 유물 다수를 소장하고 있었다. 주전자, 버클 등의 생활용품은 물론 당시 화폐로 통용되던 동전과 은괴도 진열돼 있는데, 고승호는 1894년 청일전쟁 당시에 청나라 병사 1,400여 명과 군자금, 무기 등을 싣고 중국 천지를 떠나 인천 앞바다로 오다가 일본 함대의 포격을 받아 침몰된 배 이름입니다. 금, 은수저, 은화, 소총, 도자기 조각, 유리 조각 등 모두 600여 점의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600여 점의 유물이 발견됐다. 아무도 유물의 유물을 확인하지 못했던 상황. 하지만 1930년대부터 탐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결국 지난 2001년 보물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다. 발굴된 유물의 종류만도 수십 가지. 전쟁 때 사용됐던 군사용품 외에 도자기 등의 유물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유물을 발굴한 사람은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과연 바람대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을까? 제작진은 인천시립박물관에 의뢰해 당시 허가권자와 연락을 시도하는데, 고객님, 지급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전화번호를 확인하신 후 다시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은괴와 허가권자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금화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돈스코이오, 야마시타오, 고스모, 그리고 수많은 바닷속의 보물선들. 그런데 왜 한반도 인근 해역에는 보물선들이 유난히 많이 잠겨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한중일 동북아 3개국의 무역로로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서해 남해가 활용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닷속 황금을 찾는 사람, 그들의 엘도라도는 하나 허황된 꿈일까요? 아니면 실제를 향한 끝없는 도전일까요? 고승호 유물 발굴 당시 직접 작업에 참여했던 편도영 씨. 30여 년 전 고승호의 은괴가 있음을 확신, 계속 고승호 발굴 작업을 해오고 있다. 실제로 각종 유물을 발굴하기도 했는데, 그때 그 당시 저희들이 2001년도 작업을 할 때 저희들은 은괴, 은하 각종 그 속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나왔는데, 그 당시 좋지 않은 투자자 유치 및 주식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도 같이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못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 역시 무작정 보물선에 매달리는 것은 아니다. 나름의 증거 자료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 과연 이 문서의 정체는 무엇일까? 고승호에 대한 자료는 일본 외교문서, 그 당시 배하고 교전에 붙었을 때 그런 자료 및 도고 해야처로의 자서전 같은 거, 그리고 각종 일본인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거, 그런 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이 배는 분명히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 실려져 있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지금이나 또 이뿐이 아니다. 제작진은 그의 방에서 각종 선박 그림이 표시되어 있는 지도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한국 서해안의 선박들의 침몰 위치표입니다. 위치도. 선박들의 침몰 위치도. 기록이 있다는 얘기시죠? 예,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고승호 발견의 결정적인 증거로 일본 침몰선 지도를 보여주는데 확실히 기록되어 있는 고승호. 그 침몰 위치. 이렇게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에는 침몰선의 선박명, 톤수, 선주회사, 종별, 침몰 연월일, 침몰 이유, 침몰 위치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정말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수백 척의 선박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침몰된 선박 안에 보물이 있는 것일까? 1945년도 8월 15일 날까지 침몰된 배달. 저희들이 실제 2001년도, 2002년도에 2년에 거쳐서 저희들이 작업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은계, 은하, 마제, 은이 자료와 일치되게 그게 매장 발굴이 됨으로써 이것이 과연 이게 일치되는 것이나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정해서 딱 들어맞았다는 것이죠. 누구나 꿈꿀 수는 있지만 누구나 가질 수 없는 보물. 그렇다면 이것을 가진 자들은 전부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일까? 그들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보물선을 담은 비책. 과연 이 보물지도는 황금을 머금은 비책인 것인가? 제작진은 이 비책에 나와 있는 한 지점에서 누군가 보물선을 찾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그곳을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 과연 그곳에선 보물선을 발견할 수 있을까? 무슨 작업을 하는 것인지 항구는 분주하기만 한데 현장은 긴장감이 가득하다. 예전에 침몰됐던 2010대 침몰했던 배 탐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탐사를 하고 있다. 보물선을 찾기 위해 바다로 향하는 탐사팀들. 그 보물선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일까? 한마디 동방 0.1마일 해상, 하지만 섬에서 약 160m 떨어진 그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보물선이 있는 지점에 가까워지는 일행. 이번 보물선의 침몰 지점은 유달리 물살이 세서 작업하는 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드디어 탐사팀 보물선을 확인. 다도 환호의 선체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수십 년간 잠겨있던 선박 안에 보물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아무래도 그 당시 막바지에, 전쟁 막바지에 전쟁 복구비로 사용하기 위한 어떤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물건들을 싣고 가지 않았냐. 허황된 꿈이라고는 하지만 멈추지 않고 탐사 작업을 계속하는 그들. 탐사선과 다도환호를 연결해 부표를 띄운 후 그들은 잠수 작업을 시작하는데 제일 밑 바닥이 약 37m 정도 된다. 우리가 작업하는 그 위치는 한 30m에서 32m 정도 거기에서 지금 작업을 해야 한다. 약 35m 위치에 있다. 잠수함만이 탐사가 가능하다는 400m 해저에 있는 돈스코이호에 첨단 장비와 엄청난 비용이 드는 것과는 달리 40m도 안 되는 수심에서는 손쉽게 유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이렇게 낮은 곳에 위치한 선박에 보물이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을까? 제작진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깊이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 스쿠버 다이버들과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한대씩 눌렀어요? 예, 눌렀어요. 꽤 깊은 곳까지 들어간 듯 시야가 흐린데 과연 이들은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수심 몇 미터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지금 현재 수심 기인지는 최고로 지금 깊은 수심을 탔던 게 약 40m까지 지금 내려갔었는데. 간단한 장비만으로도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수심에 있는 보물선. 보물선이 온전하게 보관될 수 있을지도 의문. 수심 400m 지점에 위치해 잠수함으로 접근해야 하는 돈스코이어와 확연히 비교가 되는데 과연 이 얕은 수심 아래 있는 보물선에 아직도 황금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철행 씨는 보물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 정확한 위치와 장소를 대며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그다. 그러니까 업무가를 확인하려면 이걸 찍어야 돼요. 나도 이제 고등학교 교권 생활 약 15년 하고 그다음 나름대로 개인 사업을 하면서 다른 일에는 이런 그 모험적인 일은 전혀 지금까지 안 했었는데 이게 확실하게 그 침몰선이 존재해가지고 있고 뭔가가 감춰져 있지 않냐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처음으로 내 일생 일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바닷속 황금을 찾아 떠나는 트레저 헌터들. 엘도라도는 꿈일 수도 실제일 수도 있다. 그들에게 보물선은 새로운 탐험을 향한 끝낼 수 없는 도전인 것이다. 황금 지도라 불리는 한 권의 책. 그 책 안에는 보물선의 위치가 너무도 상세히 적혀 있었다. 황금 사냥꾼들에겐 비책이라 여기는 이 책의 표지에는 어이없게도 사업계획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작팀조차 취재 도중 이 책을 너무도 쉽게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북쪽에 있는 한 항만 도시. 이곳 수도원에서 성모 마리아 성이 피눈물을 흘리는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성당에서도 석고로 된 성모상이 이와 같은 현상을 보였죠.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는 성모상의 피눈물. 이 불가사의한 현상 앞에서 현대과학은 결국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모든 현상들이 오직 신만이 설명할 수 있는 기적인 것일까요? 평화로운 산사, 마음의 안식을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 그런데 이곳에서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난 좋아하단 말이야. 나무에서 그렇게 흘린다는 것이 눈에서 그렇게 눈물샘이 있는 데서 정확하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부처상. 100년 이상 된 불상에서 피눈물이 흐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부처의 마르지 않는 눈물, 일시적인 자연현상일까? 아니면 신의 경고일까? 국난을 예고하며 눈물을 흘린 부처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급히
충북 충주로 향한 제작팀. 하지만 이 마을, 그런 큰일을 겪었다고 하기엔 평화로워도 너무 평화롭다. 그때 저쪽 미적불이 있는데 이제 조금 한 10년 전에 눈물 없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젖어 내려오지는 젖어 내려오니까 다 보이지. 양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눈물 흘리는 미륵불을 직접 봤다는 생생한 증언들. 사실일까? 사람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나라의 큰일들이 닥칠 때면 눈물을 흘렸다는 미륵불. 신비한 불상을 찾아 헤매는 사이 산속에 밤이 찾아왔다. 어둠에 둘러싸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산속에서 위풍당당 그 모습을 드러낸 불상. 그렇다면 이것이 눈물을 흘리며 국난을 예고한다는 미륵불일까? 다음날 다시 찾은 미륵사지. 어제의 위압감과는 달리 다시 만난 미륵불은 세상을 다 품을 듯 평화롭고 온화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눈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는 다 꾸며낸 얘기란 말인가? 여기 어르신들 구전에 의하면 6.25 때 한 번, 박정희 대통령 서거 때 한 번,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한다고 그랬을 적에 우리가 바라보는 쪽에서 오른쪽 눈 위에가 좀 꼬뭇꼬뭇하죠? 3번에 걸쳐 국가의 재앙을 예고했다는 미륵불. 온 나라가 폐허로 변한 1950년 6.25 전쟁부터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그리고 온 국민을 혼동에 빠뜨렸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까지. 2004년 4월 13일에는 10여일 동안 눈물을 흘렸다는데,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일까? 오른쪽 눈 위에 하고 귀 뒤 옆으로 또 귀 뒤에 이렇게 3군데가 촉촉하게 일주일 동안 젖어 있었는데, 비 한 번도 안 하고 땡빛이었을 적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있다가 일주일이 되면서 그 3곳이 합쳐지면서 서서히 말랐습니다. 날씨와 관계없이 일주일 동안 젖어 있었다는 미륵불.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다는데, 눈가와 귀, 갓 아래 부분에서 젖어 있었던 흔적 발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눈물이나 땀이 아니라고. 아니면 뭐겠어요? 글쎄요. 그 눈 높은 데 가서 누가 물을 붓겠어요? 얼굴을 씻기겠어요? 눈물놈이다, 이 눈물. 2004년 4월 13일 눈물을 흘린 모습과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미륵불. 그 눈물의 실체는 무엇일까? 머리 위에 쓰인 갓에 균열이 있어서 그것이 눈 같은 게 쌓였다가 녹으면서 그 안으로 스며들어서 겨울에 응고됐다가 날씨가 풀리면서 이제 흘러내린 그런 것, 아니면은 그 당시에 당해년도에 뭐 겨울철, 봄철 온도라든가 기후 조건에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미륵불의 땀과 눈물이 자연현상 때문이라면 왜 다음해 봄에는 한 번도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갓에 균열된 틈에 눈이 쌓였다가 녹았다면 겨울철 눈이 내릴 때마다 매년 봄 물이 흘러야 하지 않을까? 부처님의 힘이 대단하시다. 그렇게 미리 그렇게 예고를 해주시고. 모르죠. 불가사한 일이 원체 많기 때문에, 부처님 하시는 일이 불가사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풀리지 않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일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황당무계해 보이지만 무시할 수 없고, 과학적 지식과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불가사의는 많다. 3년째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불상을 찾아 서울에서 5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 도착한 곳은 경북 포항의 불원사.
예. 예. 여기 오면 특별한 불상이 있다고 그래서요. 특별한 불상은 다른 데 계시고, 여기는 지금 부처님 옷을 입혀드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타는 제작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불상에 옷을 입히는 개금 작업을 멈추지 않는 스님. 조금 있다가 전시관으로 가보십시다. 아름다운 이 불상은 또 어떤 전설과 미스터리를 담게 될까? 수많은 불상들이 전시되어 있는 불상 전시관. 여기 눈물 흘리시는 약사열애불께서 계십니다. 그곳엔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진짜 피눈물을 흘리는 약사열애불이 있었다. 100년 전 제작된 목불에서 피눈물이 3년 동안 멈추지 않는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목불에서 양눈에서도 이렇게 눈물샘이 있는 데서 정확하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생각을 먼저 했었지요.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부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중생들을 가볍게 여기시는 마음이시겠지요. 멈추지 않는 눈물로 세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는 약사열애불. 소문 때문일까 이곳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소문을 듣고 물어서 여기까지 와봤어요. 혹시 다른 데서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보시는 거 어떤 것 같아요? 신기해요. 그냥 딱 보니까 신기하다는 생각밖에는 마음에 너무 와닿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래는 남북에 저렇게 표시를 했을까요? 3년 전 처음으로 눈물 흘리는 약사열애불을 발견했던 대신보살. 그때 처음 뵀을 때 그 상황은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침에 법당에 초를 키로 이제 들어왔다가 제가 처음 발견을 했거든요. 너무 또 놀래가지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해가지고 스님한테 막 달려갔어요. 고함을 지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2005년 9월 5일 처음 눈물을 흘렸던 모습인데 두 눈에서 흐르는 것이 영락없는 눈물이다. 3년에 걸친 시간이 흐르면서 눈물이 흐르던 부위가 조금 바뀌었다. 정수리 부분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해 아랫부분까지 촉촉히 적신 피눈물. 무슨 사연이 있어 약사열애불은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 이때 제작진의 눈에 포착된 코끝에 맺힌 눈물. 맺힌 모양이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송진과 흡사한데 그런 경우는 제 상식으로는 과학적으로 건조된 나무에서 어떤 100년 정도 된 나무에서 어떤 수분이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아닌 죽은 나무에서 수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이 흐르는 불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불상의 내부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엑스레이 촬영 결과 불상 내부에 10cm 정도의 못이 들어있는 것이 발견됐다. 그렇다면 녹물일까? 수화풍의 풍파작용이 인해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있다 보면은 거기에 이물질이 있다 보면은 못이라 철이라든가 다른 게 있다 보면 그런 산화 과정에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은 어떤 거냐라고 밝히기는 과학적으로 밝히기는 좀 불가사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의 해수담수와 플런트 사업단의 도움을 요청했다. 먼저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확인하는데 물이 떨어진 흔적은 전혀 없다. 혹시라도 불상에 노를 끼칠까 노심초사하는 스님. 산도 측정을 위해 불상에 고여있는 피눈물 채취 성공. 액체 성분이 아니라 고체 성분이라서 pH 측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몇 킬로. 고체 성분이어서 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검사는 이대로 접어야 하는 것인가? 저희가 지금 저 코 끝에 맺혀 있는 저 눈물을요, 저희가 받아서 좀 분석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특별히 용안 아닙니다. 임금님 코끝 만졌다가는 큰일 나지요. 부처의 용안을 지키려는 주지 스님과 과학적 분석을 위해 코끝에 액체를 채취하려는 박사님과의 팽팽한 신경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뭐 저희는 그런 데 신경 안 쓰니까. 예, 그렇긴 하죠. 예. 그거 원하신다니까 알 수 없지요. 감사드립니다. 못내 허락은 했지만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주지 스님을 뒤로 하고 눈물 샘플 채취를 했다. 이 눈물은 사람 눈물과 성분 비교 실험을 할 것이다. 며칠 후 불상 눈물 성분의 분석 자료가 이메일로 도착했다. 사람의 눈물과 중금속 성분인 마그네슘, 칼륨, 칼슘과 무기음 이온에서 확연히 다른 수치를 보이는 불상의 눈물. 수액이나 기타 일반적인 알려진 모든 물, 바닷물이든 담수든 이런 지하수든 모든 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비교하기 어려운 그런 매우 높은 전체적인 중금속 농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노래식이 무엇이다 말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불상의 눈물. 그 눈물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한 자비심의 마음을 눈물로서 이제 표출을 하신 건데 그게 눈에서 떨어지니까 눈물인 것이지 뭐 꼭 눈물이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부처님의 원력을 눈을 통해서 표현하셨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에 흐르는 망각의 강을 동양에서는 삼도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강 앞에서 이승의 기억을 간직한 채 울고 있는 원령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남 대원사에서 만난 바 있는 태아령들이죠. 대원사 부모 부처상에서 흐르는 눈물, 그 눈물의 미스터리가 지금부터 밝혀집니다. 제보를 받고 또다시 눈물 흘리는 불상을 찾아간 곳은 전남 보성 천봉선 계곡에 있는 대원사. 그림 같은 연꽃과 아름다운 조경으로 많은 이들이 사찰 순례를 다니러 온다. 소원을 비는 대형 염주에서 나쁜 기억을 지워준다는 왕목탑까지 그냥 지나치는 이들이 없다. 이마로 목탁을 쳐요. 이마로 목탁을 치면서 여기 이제 있죠. 우리 안에 그 메모리, 좋은 기억이 있고 나쁜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나쁜 기억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나쁜 기억을 딱 이제 분리수거해서 소멸시켜주는 목탁이야. 나쁜 기억 지어져라. 나무하니 나의 원수 잘 되거라. 남이 아니더라. 대원사에는 극락전 오른편에 낙태아들의 혼령을 위로하는 제단이 있다. 태아령들의 어머니인 지장보살이 그들을 극락세계로 데려간다는데 부모와의 인연은 됐지만은 이 세상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어린 아기들의 영혼을 이제 태아령이라 그러고 그 아기들의 영혼을 이제 구제하는 보살을 이제 태안지장보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벌어진 아기가
지장보살을 어머니로 해서 새로 이제 좋은 환생을 맞이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한 해 태어나는 아이는 43만 8천여 명. 반면 밝은 태양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낙태아는 연간 120만 명이다. 4명 중 3명은 세상빛을 보지 못한다. 어둠 속에 사라져간 많은 어린 영혼들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이곳을 헤매고 있다는데. 저기 나무 있잖아요. 나무 위에 한 5살 정도 된 남자 아기도 앉아있는 것처럼 앉아있는 모습이 보여요. 웃으면서. 화내는 분위기가 아니고 웃어요. 얌전하고 착해 보이는 아기가 여자 아기예요. 그냥 여기서 지금 어떻게 흉내를 내자면은 뭔가 하고서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져요. 그렇다면 눈물 흘리는 불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태아령을 안고 있는 온화한 모습의 지장보살은 눈물의 흔적이 어디에도 없다. 혹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헤매는 동자상은 아닐까? 하지만 역시 동자상에도 눈물의 흔적은 없다. 그런데 부모 공덕불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부모의 심정으로 이승을 헤매는 동자상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부모 공덕불. 눈물 자국이 너무도 뚜렷하다. 그런데 처음부터 눈물 자국이 있었던 건 아닐까? 제가 갈 때 저렇게 조성할 수는 없죠. 이렇게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어떤 그런 형상을 띠게 된 것 같습니다. 이어 제작진의 눈에 들어온 천정의 틈. 비와 바람이 들어오기 충분하다. 그럼 저 틈 사이로 물이 들어와 눈물의 형상을 만든 걸까? 불상을 만들 때요. 대개 화강암을 만들죠. 그 화강암에는 철의 성분이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철분이 맥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일기에 따라서 날이 음산한다든가 수분이 공기 중에 많다든가 또 안개가 많이 낀다든가 비가 올 때는요. 그 선에 따라 산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것이 눈물을 흘린 자국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철에 의한 산화작용이라면 다른 부위에는 왜 그런 자국이 없을까?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겐 부처의 눈물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부처의 자비에 대한 믿음뿐이다. 맥도 끊고 머리도 자르고 죽는다고 막 한 4층에서 뛰내리려는 거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워요. 내가 지쳤거든요. 20대 초반의 그녀. 무엇이 그리 힘들어 자살까지 결심했을까? 그녀를 위해 자리를 옮기고 대마사를 불렀다. 눈에 번개. 빨리 다 올라와. 거기 숨어있는데 다 안다. 괴로워하며 흐느끼기 시작하는 그녀. 그녀의 몸엔 누가 들어가 있는 걸까? 그냥 할머니! 왜 그래? 왜 손잡고 괴롭혀 왜? 할머니는 얼마나 맺힌 것이 많길래 손녀의 몸에 들어온 걸까? 순간 눈빛이 달라지는 그녀. 지금 그녀의 몸속에 있는 건 태아령이다. 네가 누군지도 몰라? 니네 엄마가 누군데? 거기? 가정 형편으로 2명의 아이를 낙태했던 어머니. 그 낙태령이 지금까지 그녀의 몸속에 들어와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이다. 할 말 있지?
마침내 어머니와 화해하고 편안히 그녀의 몸을 떠나는 태아령. 딸은 이제 더 이상 태아령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세상사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 찾는 종교. 불상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일들. 이는 중생을 위한 자비의 눈물일까? 인간에 대한 경공일까? 파울로 코엘료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연금술사는 자신의 꿈을 찾아 떠나는 한 소년의 신비로운 체험과 삶에 대한 심오한 물음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진정한 연금술은 단지 철을 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 각자의 참된 운명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향을 향한 당신의 진정한 연금술. 미스터리 엑스파일.